안녕하십니까. 자, 수강생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유선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지금 교재와 이제 동영상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자, 우리 노동관계법규가 사실상 개정이 상당히 자주 이루어집니다.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자,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새로 바뀐 내용들을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는 우리 자료실에 제가 이 개정 내용들의 교재 페이지와 신구 대조표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좀 더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요 개정 내용들을 기존 교재에 이렇게 옮겨 놓는 작업들을 또 해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개정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뭔가 법이 바뀌었다, 개정됐다라는 건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런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법이 개정됐다라는 건 그만큼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개정이 되고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업상담사라는 이런 자격과정에서 노동관계법규가 들어있는데, 자, 바뀌었다라는 건 단순히 시험에서 주의해줘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회의 현상 속에서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이런 부분도 하나 생각을 해주시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필요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뀐 내용들 같이 한 번씩 정리하시면서, 자, 기존에 우리 공부하셨던 내용들, 그걸 먼저 기초로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변경된 내용이 예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시면 시험에서도 통상적으로 예전에 있던 기준으로 계속 현혹시키는 지문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개정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 개정사항 정리 자료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로는 774페이지가 되겠는데, 자, 그러니까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는 이제 근로기준법 74조에 있는 휴가예요. 여기에 이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을 하던 것을 하나를 추가했어요. 뭐를 추가했냐?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국가가 고용보험 쪽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 그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상 페이지 수로 보면은 이 배우자 출산 휴가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나와야 이제 순서가 좀 덜 헷갈리실 텐데, 어쨌든 교재 편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잠깐 예전에 공부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배우자 출산 휴가는 53330이라는 숫자를 외우자라는 내용을 제가 강의 때 했을 거예요. 뭐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을 주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해라. 그래서 533, 나머지 30은 뭐였냐면, 자, 우리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30일 이내에 3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까지 유급으로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물론 이 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유급이 3일에서 지금 1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 출산 전후의 휴가에 대한 지원도 출산 전후 휴가 등으로 플러스 배우자 출산 휴가까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항부터 보시면 기존에 근로기준법상의 출산 전후 휴가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 휴가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걸 보시면서 그 세 번째 줄에 항상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임금이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을 나누는데 어떨 때 평균 임금을 쓰고 어떨 때 통상 임금을 쓰는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통상 임금을 쓰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임금이 아니라 통상 임금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사항 가보시면 출산 전후 휴가는 여성 근로자만 해당이 됐잖아요. 자, 근데 배우자 출산 휴가는 결국에는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여성 근로자가 출산해서 남성 근로자가 이제 지원 대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항에서도 기존엔 여성 근로자라고 했던 걸 지금은 모든 근로자로 바꿔놨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시험에서 현혹시키기 쉽기 때문에 제가 언더라인도 쳐놨으니까 그 부분 우리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렇게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났다. 그리고 10일 전체가 유급이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기존에는 30일 이내에 써야 됐던 걸 지금은 90일 이내로 바뀌었고요. 분할 사용도 한 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3일, 7일 쓸 수 있고 5일, 5일 쓸 수 있는 것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지금 그 5항은 무슨 얘기냐? 사업주가 눈치 줘서 휴가를 못 간다. 10일이나 되니까 상당히 긴 휴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5일 동안 근무를 한다면 2주를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꼭 분할 사용이 의무가 아니고요. 의무가 아니고 한 번에 다 쓸 수도 있는데 분할은 한 번만 잘라 쓰라는 거예요. 뭐 이틀씩 5번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주도 근로의 계획이 있으니까. 자, 한 번에 다 쓸 수도 있고 한 번 잘라 쓸 수도 있는데 눈치를 주면 어떻게 해요? 이 휴가를 못 쓰겠죠. 자, 그래서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걸 금지시켜 놓은 조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일, 90일, 1회 분할 가능. 분할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근로자의 선택이고 자율적 재량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775페이지에 나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 요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육아기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단축 시간은 15시간에서 30시간이었거든요. 그걸 35시간까지 늘려줬습니다. 단축을. 그게 첫 번째 바뀐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1년을 쓰거나, 아니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을 쓰거나, 둘을 섞어서 1년을 쓰거나, 즉, 어떤 걸 쓰든 분할을 하든 어쨌든 총 기간이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면, 육아휴직을 쓰면 그냥 육아휴직 1년을 쓸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안 쓰고 육아기 단축을 쓰면 기본 1년에 플러스 알파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을 더 우리가 육아기 단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15에서 30이었는데 15시간에서 상한이 35시간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3항이고 4항에 보시면 단축 1년인데 육아휴직을 안 쓴 경우에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도 단축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6개월 갔다 오고 육아기 단축을 하면 육아기 단축을 1년 6개월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원칙 잘 보셔야 돼요. 자, 육아기 단축은 2년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육아기 단축은 1년이에요. 대신에 플러스 알파로 육아휴직 안 썼으면 그 기간을 알파 시켜주는 거지. 육아기 단축을 무조건 2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2년까지 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1년에 플러스 알파로 가고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우리 다음 세 번째 페이지 가시면 이제 776페이지 나오는 건데, 기존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을 한 번씩 이렇게 분할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예전엔 제가 짬짜면이라고도 설명드리고, 그쵸? 이렇게 하나의 육아기 단축이나 육아기 휴직을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1년을 쓸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은 자, 육아휴직은 한 번만 분할할 수 있어요. 근데 육아기 단축도 예전에 한 번만 분할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육아기 단축은 여러 번 자를 수 있어요.
대신에 한 번 자르는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자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육아휴직은 여전히 한 번만 분할하지만 육아단축은 제한 없이 분할할 수 있다. 단 한 번 자르는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거 우리 예전과 달라진 내용이니까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이니까 난 육아기단축만 다 쓸 거야. 육아휴직 안 쓰고 그러면 8번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최대한.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 잘 보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가족 돌봄 휴직도 변화가 있어요.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일 많이 바뀌었는데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에는 자, 일단 가족의 범위, 가족 돌봄 휴직에서의 그 가족의 범위가 기존보다 늘어났어요. 누가 들어갔냐면 조부모하고 손자녀가 추가됐어요. 예전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됐는데 여기에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녀까지가 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6가지로 가족 범위가 구분이 돼 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건데 거기서 얘기할 때 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4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우리 별표 치실게요. 2항입니다. 기존에는 가족 돌봄 휴직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족 돌봄 휴가가 생긴 거예요. 휴가가. 자, 왜냐면 예전에 가족 돌봄 휴직은 자, 얼마까지 쓸 수 있었습니까? 가족 돌봄 휴직은 저희가 90일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만약에 분할하려면 1회가 30일 이상이어야 돼요. 물론 무급입니다. 무급. 그렇다 보니까 가족이 아파서 잠깐 내가 휴가를 며칠만 쓰고 싶은데 무급이는데 연차가 있으면 연차를 쓰면 되겠죠. 근데 한 번 쓰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30일 이상으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일, 20일 쓰고 싶은데 연차가 없는 사람은 이거를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똑같이 가족 돌봄 휴직, 휴가를 만들면서 똑같이 자, 90일로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안에 10일의 휴가를 포함시켜 줘가지고 그 1년 동안 열흘 범위에서는 그냥 휴가로 쓸 수 있도록 자, 요렇게 추가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유지하는데 한 번에 30일 이상만 써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한 달 동안 일을 안 하고 무급이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또 그렇게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 제도는 그냥 유지하되 10일의 휴가를 이렇게 휴직 30일 이상 가지 않는 10일까지의 휴가를 90일, 총 9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제도, 특례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일만 나는 필요한데 못 쓰잖아요. 3일로. 그래서 3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휴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휴직으로 가면 한 번에 30일 이상으로 가라. 자, 이렇게 만든 제도가 자, 바로 이제 가족 돌봄 휴직. 그러니까 기존 제도에 열흘 범위에서 휴가로 잘랐을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기간은 당연히 무급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도 그랬지만 자, 우리 5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6항에 무급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킵니다. 왜냐? 평균임금 산정 어떻게 해요? 평균임금 산정. 그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분의 임금 총액이잖아요. 근데 일수는 89에서 92일이 될 텐데 얘는 무급이 2달은 월급을 받고 한 달은 월급을 받지 않았으면 평균임금이 작아져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제외하는 겁니다. 무급기간이기 때문에. 자, 이건 우리가 근로기준법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휴가를 가면 무급이잖아요. 휴직을 가도 무급이에요. 그래서 하루 정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그게 22조의 3, 그래서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자, 그래서 우리가 육아휴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처럼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사유를 4가지로 봤어요. 4가지로. 자, 첫 번째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잠깐 누가 아프다 뭐 이랬을 때 이제 돌봐야 된다. 혹은 본인이 아파서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되겠다.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이거 치료하는 동안은 좀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별표 치실게요. 이 나이를 시험에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60세가 정년이거든요. 그래서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5세냐 60세냐 50세냐 이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자, 우리가 고령자, 준고령자의 나이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자에 해당되면 우리 그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다. 4가지 사유죠. 본인이 아픈 거, 가족이 아픈 거, 55세 이상 고령자가 은퇴 준비하기 위한 거, 근로자가 학업을 위했을 때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물론 사업 인력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대체 인력이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법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몇 시간까지 줄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기존의 육아기 단축은 15시간에서 30시간이었죠. 그랬다가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35시간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15에서 35까지. 그런데 지금 보시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15시간에서 30시간이에요. 자, 육아기 단축은 15에서 35인데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단축은 15에서 30입니다. 자, 요게 2개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시험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꼭 보시고, 사항 보시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우리 육아기 단축도 1년이었죠. 근데 1호부터 3호, 즉 아까 4가지였죠. 가족이 아픈 거, 본인이 아픈 거, 55세 이상이 은퇴 준비하는 거, 근로자가 학업을 위한 4가지였는데 근로자의 학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가지의 경우에는 2년 범위 안에서 그걸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단축 사유가 연장할 수 있다. 이래도 틀리는 거고요. 다음 중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정함이 다른 것은, 이러면 뭘 찾으면 돼요? 근로자의 학업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죠. 그쵸? 그건 다른 건 3년까지도 가능하지만 지금 요거는 1년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렇게 다 들어가느냐 하나가 빠지는 이런 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22조의 4, 이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은, 자, 2번째 줄 동그라미 치시면인데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뭐하고 똑같냐? 육아기 단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은 반드시, 자, 2항 말미에 나오죠. 서면으로 정해라. 그죠? 우리가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써야 되듯이 이런 조건들도 서면으로 쓰게 돼 있고, 육아기 단축도 마찬가지고 가족 돌봄 단축도 마찬가지고요. 연장 근무는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12시간까지 일주일에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3항 보시고, 4항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축되면 40시간 받던 걸 30시간 받는 거잖아요. 급여가 작아져요. 그래서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불리해지는 거죠. 평균임금 산정이. 그래서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고용평등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우리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자, 다음에 우리 고용정책기본법이 나오는데 사실 고용정책기본법이 기존에 제15제 고용직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두 가지로 좀 분리를 시킨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하면서. 그래서 고용직업정보의 수집 관리와 고용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는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요런 내용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냥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8번째 페이지에 그 803페이지 교재로 거기에 나온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서의 그 고용정보원 사업도 기존보다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암기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그냥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우리 9페이지예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 요거는 우리가 시험 날짜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요 내용은 지금 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은 2020년 5월 1일 날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근로자들이 은퇴를 하면 그 은퇴에 대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해서 이거 우리가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라고 합니다. 인사관리에서.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주가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이었는데 바뀔 예정인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건 사업주한테 의무가 된 거예요. 그 사업주한테 의무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걸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맞는데 노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그러니까 대체로 대기업이 될 거고 요 대통령령이 아직 현재 2월 시점인데요. 요 5월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측하기엔 아마 300명이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상의 인원이 다 300명이거든요. 기준이. 그쵸. 뭐 우리 고용형태 정보 공시해라. 그 다음에 정년 현황 제출하기 300명 이상이거든요. 다. 자, 300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노력만 하면 됐는데 이제 앞으로 5월 1일 이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50세에서 55세, 55세 이상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여야 한다. 거기다 써두세요. 의무. 그래서 의무로 전환됐다라는 걸 보시고 직접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해 보시면 자, 무료 직업소개사업이나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훈련 기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걸 또 사업자한테 다 떠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가 이런 사용자의 의무적인 어떤 그런 재취업 활동 지원에 대해서 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이고 중요한 건 모든 근로자가 아니고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그래서 정년에 준비하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55세 이상자가 은퇴 준비를 할 때 단축을 시켜주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해요? 55세 이상자, 50세 이상자가 은퇴 준비하면 사업주가 지원해야 된다 그러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될 건데 그런 게 뭐예요? 결국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하면서 은퇴 이후에 삶을 준비하는 그런 여건을 사회가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60에 은퇴하지만 건강상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우리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법 한번 보실게요. 이제 고용보험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이제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좀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먼저 우리 교재 847페이지 이직의 확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마찬가지로 8월 28일이 되면 삭제가 될 거예요. 요건 8월 28일이 되면 삭제가 되는데 그럼 그게 없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그 850페이지에 실업의 신고, 양가로 4번 42조.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냥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뭔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직 확인서 부분이 글로 하나로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은 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850페이지에 있는 기준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래 고용보험에 제외됐었어요. 실업급여에서도 제외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예전엔 생업을 목적으로 할 때만 적용 대상으로 보다가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없어졌죠. 생업을 목적으로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무조건 15시간 미만자도 3개월 이상을 회사를 다니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180일이 안 나와요. 18개월을 다 다녀도. 그래서 야, 그럼 내가 보험료는 냈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분들이 가입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그분들에 한해서만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일반은 똑같아요. 18개월에 180일. 그래서 자, 요 24개월에 180일을 채워야 되는데, 자, 이직 당시 둘 중에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직 당시에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2일 이하, 그리고 24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요렇게 초단시간 근로자를 근무했을 때는 이분들은 24개월 동안의 소정급여 일수 시간으로 환산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기간이 24개월짜리가 추가됐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기초일액, 구직급여 일액인데 기초일액 산정 방법은 똑같은데요. 자, 구직급여 일액 산정 방법은, 자, 원래 100분의 50에 최저는 100분의 90이었는데 바뀌어서 100분의 60이고 최저는 100분의 80. 그래서 요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나왔을 때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5, 9였다가 6, 8로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고, 소정급여일수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소정급여일수도 원래 30세 미만, 30에서 50세, 50세 이상 이렇게 됐었다가 지금은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됐는데, 자, 우리 기존에 암기하셨던 거에서 가장 간편한 건 뭐냐? 30세 미만을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50세 미만, 이제 50세 이상이 됐잖아요. 거기에 각각 30일씩을 다 더해주세요. 기존에서. 기존에 암기하셨던 내용에서 30세를 다, 만약에 저 이거 9999로 다 외웠는데요,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맨 윗줄을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을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둔 다음에 플러스 30일씩을 다 외우신 거에 해주시면은 지금 새로 변경된 걸로 바뀝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맨 3칸이었잖아요. 맨 6칸을 지우고 여기에 플러스 30일씩을 하시면 간단하다. 그게 어디도 똑같냐? 우리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일액도 마찬가지예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소정급여일 수도 나 이거 기존에 외웠었는데 어떡하지? 걱정 마시고 기존에 외웠던 거에 각각 구간별로 30일씩을 가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 이거 다 외웠는데 다시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죠. 자, 그래서 30일씩이 늘어났다. 요렇게 하시면 가장 심플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 근로자들 맨 첫 줄 지우고 두 번째 줄, 셋째 줄 30씩 제가 이렇게 9999 해갖고 외우는 거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 패턴으로 그대로 외우시되, 지금 외웠던 방법이시되 맨 윗줄을 지은 다음에 여기에 30씩을 다 더하시면 새로 변경된 게 되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외워놨던 거에 30씩을 더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암기가 되셔야 되겠고요. 858
8페이지에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요건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우리 뒷페이지에 나오는 859페이지 교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도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 요건이 없어졌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860페이지 출산 전후 휴가급여액. 자, 또 반드시 기억하세요.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자, 이게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게 교재에서 계속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보다 돈이 20만 원씩 올랐어요. 30일당.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거기 빨간색으로 했는데, 자, 원래 540만 원죠. 180만 원 곱하기 90이라면 54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30일당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이제 600만 원까지가 됐고, 이제 쌍둥이 타태아를 임신한 경우, 출산한 경우에는 800만 원까지도 가능해졌다. 그래서 30일당 200만 원씩으로 증가됐다라는 금액도 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보험에서 기준기간이 변경된 거, 자, 그 다음에 소정급여 일수가 늘어난 거,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어요? 자, 그렇죠. 우리 지급률. 그래서 구직급여 일액의 지급률이 100분의 50에서 60으로 올라갔고, 최저는 90에서 80으로 떨어졌다. 자영업자도 50에서 60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우리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뭐 그렇게 시험에서 비중은 없는데, 이제 바뀐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거를 할 때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사유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치료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병원비가 필요한데 6개월 이상 요양을 위해서 치료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내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걸렸다. 그 무슨 질병이신데요?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당뇨병이 뭐 한두 달에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정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약이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되냐 안 되냐. 2만 원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런 질병 요양 6개월 이상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거 아니냐. 이래서 그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 자, 새로 바뀐 거 뭐냐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 의료비가 연봉 총액의 1,000분의 125.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 정도가 들어갈 때 중간정산해라 이런 거예요. 연봉의 12.5% 이상. 그러니까 대략 한 달치가 될 거예요. 그 정도가 들어갈 때 중간정산이 필요할 정도로 돈이 필요한 거지. 왜냐면 우리가 급여생활자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데 병원비 300만 원 들어간다. 이거 당장 구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정도가 됐을 때만 이렇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한도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숫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니, 자,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교재의 내용에 비해서 새로 이제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재를 낼 때 바뀐 내용을 최대한 시행 예정인 것도 다 집어서 넣지만, 이 노동관계법규라는 것 자체가 워낙 시의성이 높아서 자주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자, 그런 개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요 개정된 내용들이 시험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요 내용들 꼭 잘 정리하시고 기존 거랑 비교해 보셔서 모쪼록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